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제 최신 판례를 좀 정리할 건데요. 일단 뭐 양이 한 50페이지 뭐 보시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저도 뭐 학교에서 출제도 하고 하지만 일단 2차 시험의 핵심은 뭐 답안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답안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객관식은 이제 그 출제된 지문 중에서 제일 정답을 고르는 건데, 2차는 뭐예요? 2차의 핵심은 결국 이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써야 돼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고, 묻는 말 외의 얘기들은 아무리 많이 써봤자 점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을 뭐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뭐 고득점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2차 5번 봤는데,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오래돼서 참 이제는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도 저도 이제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뭐 특강도 많이 오시고 뭐 그랬는데, 결국 이제 2차 답안지에서는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고, 뭐 중원보완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그 별도로 뭐 추가적으로 쓰는 게 그다지 뭐 고득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채점할 때는 뭐 별도 쓰면 그냥 뭐 저 추가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제 교수님들은 뭐 냉정하게 채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변호사 된 지 한 20년 지나니까 묻는 말 아니고 다른 말을 쓰면은 뭐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지의 핵심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한 22년도인가 마지막에 변리사 강의 조금 하다가 멈추고 한 몇 년 지나서 그 사이에 답안지 분량이 뭐 20페이지로 늘어났던데, 물론 이제 좋은 내용을 많이 쓰면 좋겠죠. 근데 필요 없는 얘기를 자꾸 써가지고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채점자들이 얘 잘 모르는데 그거 감추려고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자꾸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간략하게 그냥 아는 것만 솔직하게 써야지, 답안지에다가 자꾸 이제 그 덧칠을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답안지의 핵심은 뭐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고, 그 외의 얘기들은 뭐 군더더기 얘기라서 쓰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그럼 결국 뭐 출제 의도라는 게 정확하게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게 이제 쟁점이잖아요, 쟁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2차 시험은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학설 판례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이 돼서 사안 해결이 뭐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시소설을 창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한 쟁점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쟁점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나는 뭐가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쓰는 거죠, 검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 검토, 그러니까 이제 논설문을 써야 돼요, 논설문. 그러니까 설명문식 답안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주관식 2차는. 근데 뭐 잘 모르면 뭐 설명문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제 자기가 좀 세부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순서도 나누듯이, 뭐 이래서 보통 학설이 뭐 3가지잖아요. 뭐 적극, 소극, 절축 이런 식으로. 그럼 A 학설에 따를 때는 A 결론, B 학설에 따를 때 B, 뭐 C 학설에 따를 C, 이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또 양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어느 학설이든 판례든 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결론이 이렇다, 이제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채점해 보면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자세히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남들과 좀 다르게 쓴다고 해서 A에 따르면 A, 뭐 B, 뭐 이렇게까지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 그 양창수 대법관님이 유명하신 말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답안지 쓴 애들은 나중에 판사 돼가지고 원고 말이 맞으면 원고 승소, 피고 말이 맞으면 피고 승소, 이렇게 다 판결문 쓸 거냐, 막 그렇게까지 강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설 판례 중에 어느 것을 취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결론을 쓰시면 충분해요. 물론 이제 다수설하고 판례하고 정면으로 대립될 때는 이제 그 중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판례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판례로 가면서 다만 뭐 다수설에 따를 때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각 쟁점별로 뭐 가지치기 순서도처럼 이렇게 쓰신 분들인데,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헷갈리고 그런 거니까, 학설 판례를 쓰신 다음에 검토 부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 또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은 학설 판례는 기존의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못 쓰시는 분들도 이제 그 교수님들이 잘 못 읽어도 무슨 얘기 썼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대충은. 그러니까 검토 부분을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씨가 느리고 또 뭐 잘 못 쓰시는 분들은 학설 판례는 어찌 됐건 기존의 교재에 있는 거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이제 교수님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빨리빨리 쓰고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빨리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글씨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학설 판례는 빨리 쓰고 넘어가고 검토 부분하고 그다음 뭐예요? 사안 해결.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 답안지를 그렇게 오래 읽지 않잖아요. 오래 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검토 부분하고 사안 해결을 어떻게 썼는지, 출제자들은 자기들이 출제한 거기 때문에 뭐 쟁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 한 문제당 그렇게 오래 읽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설 판례 사실 그러니까 대충 읽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애쓰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부실하게 쓰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검토 부분하고 사안 해결. 그러니까 내가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존의 학설 판례를 잘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학설을 지지하는지, 그럼 그 학설에 따라 결론을 어떻게 썼는지 이쪽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요즘에는 뭐 다른 시험도 그렇고 결국 이제 출제자들이 들어가시면 제일 고민한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출제 기관에서 하는 게 기존의 뭐 다른 문제라든가 뭐 기존의 뭐 시중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가지고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최신 판례, 지금 제가 자료를 정리한 게 22년도부터 올해 이제 그 판례 공보가 1일자 15일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례 공보인 6월 15일자 판례 공보까지 해서 다 실어놨는데, 물론 최근 판례 뭐 한두 달 전에 나온 거, 그러니까 가장 최근 판례가 이제 4월달 선고인데, 최근 4월달 판례가 뭐 시험에 나올 거냐, 뭐 7월 30일이 시험이던데 보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최신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최신 판례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기본은 들어가면 일단 처음부터 보는 게,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쭉 검토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최신 판례 자체를 안 내더라도 그게 쟁점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그 쟁점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4월달 판례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 4월달에 어떤 쟁점이 크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 판례 자체를 내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두 달 한 세네 달밖에 안 된 판례를. 그럼 그 판례 자체를 안 내더라도 그 판례가 쟁점이 된 내용들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판결의 경정에 뭐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 판례 자체 안 내더라도 판결 경정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는 다른 거하고 또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나왔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고민하다가 좀 양만 좀 줄여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정리할까 하다가, 이제 최신 한 22년도부터 하여간 민소법에서 뭐 중요한 쟁점들을 그래서 뭐 좀 추려놓은 거니까, 물론 여기서 대부분 다 아시는 거죠. 대부분 뭐 아시는 판례들도 많을 거고, 그다음 기존의 판례가 다시 반복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많이 판시가 됐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만나보면 지금 이제 주관식 2차 민소법 시험 보는 게 뭐 여러 개 있죠. 뭐 변리사, 뭐 법무사, 뭐 법원행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하고 또 뭐 많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끔씩 보면 저도 잘 모르는 얘기들을 막 질문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량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고득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던데, 그러니까 채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보면, 그러니까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제 민소법에 투자하는 뭐 그 양과 질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대 수준이 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렇다고 뭐 지금에서 뭐 달라질 건 없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이제 기득 이상이 주신 분들, 뭐 동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중요한 판례들을 몇 가지 정리할 텐데, 그 정리한 것들, 그다음 판례를 사실 모르는 뭐 판례는 거의 없을 텐데,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포인트가 뭔지, 쟁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쓰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또 뭐 추신금 청구 뭐 이제 명확하게 바뀐 판례 변경된 거 잘 아실 텐데, 그것도 그냥 밋밋하게 그냥 다른 사람처럼 대충 판결 요지만 쓰고 그래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총 뭐 49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모든 판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1페이지 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 이거는 뭐 결론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갑이 토지를 토지를 취득했죠. 근데 그 몽골 공화국 사건이잖아요. 각주 두 번째 줄 나오죠. 그래서 대사관으로 쓰고 있죠. 우리. 그래서 갑이를 상대로 전형적인 민법에서 보셨던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뭐 불법 손배든 부당이득이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청구했고 근데 이게 또 희한하게 이걸 주의적 청구로 갔잖아요. 주의적 청구.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로는 이제 소유권 확인. 그래서 이제 주의적, 예비적은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양립이 불가능한 청구권인데 여긴 양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갑이 지금 소유권에 기해서 이게 다 물권적 청구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철거, 토지인도 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의적, 예비적으로 갔는지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판결 유지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심에서 보면 전부 다 이거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기각하고 뭐 확인의 일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병합의 형태는 실제 소송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주의적, 예비적이어서 뭐 양립이 불가능하냐 뒤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뭐 선병이냐 예병이냐 뭐 이런 것들이 따질 때는 법원에서 뭐 성명권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된다 고쳐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뭐 다 배척되고 이럴 때는 굳이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서 그냥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판결 요지만 보면 왜 이렇게 청구했는지 이제 이건 양립이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왜 이렇게 청구했는지는 그건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각주를 먼저 보시면 자, 각주의 그 밑줄친 부분이죠. 그러니까 2심에서, 그러니까 1심부터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주의적으로는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의 건물 철거, 그 다음 토지의 인도, 그 다음에 부당이득. 이게 뭐 전형적인 물청이고, 물청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는 원고 소유권 확인. 이게 이제 원고의 청구인데, 라번에 보시면 원심은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이제 뭐 등등은 뭐 외교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아봤자 확인 판결이니까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상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적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주의적 기각되고 예비적 인용 이건 적법한 판결이죠. 그다음 뭐예요? 단순 병합으로 보더라도 적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에서 볼 때는 법원이 볼 때는 어차피 뭐 결론을 이게 단순 병합으로 보든 예비적 병합으로 보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고 판단 방법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성명권 행사해가지고 이 병합의 형태를 바꿔와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판결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쟁점이 안 될 테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법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게 본문에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주의적 청구 판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예요? 주의적 청구 중에서 피고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은 뭐예요? 재판권이 없는 거죠. 이거는 주권적 활동이니까 그래서 정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번에 부당이득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인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뭐 본문에도 나오는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외국의 공간 지역이 불가침이고 보호할 의무가 뭐 등등은 맞지만 이제 어떠한 소송이든 재판권에서 면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이제 재판권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2페이지 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이죠. 각주에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구하는 판결 절차는 그 자체로서 점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직무수행과 관련성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례로 나오면 이런 거 이제 논거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이제 본안 판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가셔가지고 사실 결론 부분이 더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 중에서 일부가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인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적 예비적에서 뭐예요? 주의적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이 되면 예비적은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제 조건부로 청구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쟁점이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병하고 예비적 병합하고 부예병에 판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병에서 하나의 청구에서 일부 인용이 됐을 때 나머지 판단해야 되고 보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적 예비적에서 주의적에서 일부 인용됐을 때 예비적을 판단해야 되느냐. 원칙은 판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도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별표를 쳐놓고요. 복습하실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이 이런 판례를 보면 앞에 뭐 이거는 저 안 내더라도 여기서 주의적에서 일부 인용됐을 때 예비적 판단하느냐 그런 거 낼 수 있다.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쟁점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주의적 상고 일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위적에 대한 피고의 상고 이후에는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심 판결 중 주의적 청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이제 본안 판단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예비적은 심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환송하고 나머지는 뭐 상고 이유가 없으니까 즉 원심 판단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거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 결론 자체는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병합의 형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의적 예비적일 때 주의적 일부 인용됐을 때 예비적 판단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병 예병 부예병 판례 다 있으니까 그거 복습하실 때 꼭 한번 정리하세요. 그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죠. 뭐 요지야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그 당사자에서 그 마지막 판례를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추징금 청구인데 일단 뭐 이걸 출제할 것 같으면 이제 파산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을이 이제 파산을 당하면 파산자라고 하죠. 파산자. 그러면 이제 을의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을 이제 파산 채권자라고 하죠. 파산 채권자. 그래서 이제 파산자의 채권자라고 해서 파산 채권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파산이 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하면 동시에 뭐예요?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요. 파산 관제인. 그래서 이제 가르명의 법정소송 담당에서 보셨죠. 근데 뭐 파산 관제인 쟁점을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파산 관제인이 법원이 이제 동시에 선임을 해요.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이 가르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파산 재단이 되는 거죠. 파산 재단. 그 이제 파산 관제인이 뭐예요? 파산자 재산을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하는 게 파산 관제인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일단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이 페이지 마지막 판례에서 파산 채권에 기해서 파산 채권이니까 파산자의 채권자예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 집행은 파산 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즉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을이 파산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파산 관제인이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갑의 그저 뭐예요?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강제 집행은 효력을 상실. 채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은 자기가 강제 집행해서 가져가면은 자기가 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을 깨잖아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의 강제 집행 권한은 소멸한다. 그걸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시험 문제가 되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자 대의하고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자 갑이 좀 이따가 우리 전합제 판결로 바뀐 그것도 추징금 청구도 전제를 좀 알아두시면 이제 강제 집행은 3단계예요. 자, 강제 집행은 그래서 강제 집행은 이제 일단 압류를 하죠. 압류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현금화를 시켜요. 이게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이런 절차로 가요. 강제 집행. 경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압류, 현금화, 배당이에요. 물론 가압류하면 이제 가압류 시기로 순서만 소급하는 거고. 그러면 이 현금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건 경매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은 이 현금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금화 단계에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추심 명령, 전부 명령. 그래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별도의 절차인데 한꺼번에 보통 신청을 하죠. 그러면 강제 집행하려면 이제 본압류로 하려면 뭐예요? 집행권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강제 집행은 강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인데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 근데 이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길어가지고 강학상 이제 강제 대응해서 임의 경매 이렇게 얘기해요. 임의 경매. 그래서 민법할 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하면 집행권은 가지고 해서 관법지 성립하고 담보권 대표적으로 저당권이니까 366조 법지 성립하죠. 그래서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집행권은.
그래서 집행권은 가지고 강제경매하는 거고, 담보권 실행 경매야 뭐 저당권 생각하면 되죠. 저당권.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그래서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채무자 재산의 압류 추심을 신청하든가, 아니면 저당권 얘기하는 건 이거 1차 때 밑보에서 보셨는데, 그 물상대위권 행사할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압류 추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당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집행권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요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 최근 전합체 판결도 뭐 독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인데, 그래서 갑이 이제 을한테 집행권을 받은 거예요. 집행권을. 그래서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집행권을 가지고 이제 을의 재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집이 있으면 뭐 부동산 경매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주소를 열람해 보면, 이제 주소 보면 이제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을의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보통 뭐 보증금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 그래서 보통 압류 추심의 대상이 보면 보증금이라든가 뭐 예금 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월급 이런 것들을 압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을의 재산을 뒤져보니까 을의 주소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 열람해봤더니 남의 집이에요. 그럼 뭐 임대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을의 재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류 추심을 받은 거예요. 압류 추심. 그래서 추심 명령이 이제 송달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병이 돈 안 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네, 추심금 청구. 그럼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밑보에서 보셨죠? 동시항벽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 받기 전까지는 못 준다라고 병이 동의항을 했어요. 동의항. 그래서 동의항이 인정돼가지고 판결이 선고됐고, 그래서 이제 병은 을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과 동시에 뭐 갑한테 얼마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추심금 청구에서 갑이 뭐예요? 병에 대한 추심 채권자가 되잖아요. 추심 채권자. 그래서 추심 채권자가 되는데, 요것도 1차 할 때 민법에서 보신 건데, 근데 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을이 목적물을 인도 안 해주면 자기는 절대로 갑한테 안 주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요 추심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거죠.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최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차 때 밑보에서 보신 건데,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위에서 피보전이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 1차 때 보셨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을은 병한테 목적물을 인도해라. 그 다음 뭐예요? 병은 을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과 동시에 나한테 보증금 얼마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을한테 뭐가 됐다고요? 파산이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집행권원이 소멸한단 말이죠. 소멸. 효력이. 그래서 소멸해요. 그럼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집행권원에 기한 추심 채권도 소멸하죠. 소멸.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보전 채권이 없으니까 대위 소송 어떻게 돼요? 소각하가 되겠죠. 소각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이게 파산이 관련돼서 그렇긴 한데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최근 판례니까 그 얘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굳이 낸다면 이제 파산의 법률 관계는 조문을 주어지면서 낼 것 같으니까 결국은 파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갑의 을에 대한 집행권원이 이제 결국은 소멸한다기보다 실체법적 권리는 있지만, 이거는 파산 재단에 포함이 돼서 파산 채권 파산 관제인이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강제 집행을 못 해요. 그럼 집행권원의 효력이 소멸되니까 실체법상 권리는 있지만, 그럼 집행권원이 소멸하니까 이 집행권원에 기한 추심채권도 소멸하고, 그럼 이 추심채권의 피보전 권리로 대의소송을 제기했는데 피보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시다시피 소각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 2페이지에 맨 밑에 그 22년도 판결을 보면 그 첫 번째 줄은 보셨고,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 즉 갑이 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해서 이겼죠. 그 집행의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 을에 대한 파산 선고로 추심 명령이 효력을 잃게 되면 추심권이 소멸해요. 그럼 추심권이 소멸하니까 채권자 대위의 피보정 채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2번, 3번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2번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은 소송 요건이고, 그래서 뭐야 직조사항이지요. 그래서 3번의 두 번째 줄에 변종시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건 뭐 또 그러니까 이 법리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법리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정도. 그래서 3페이지에 그 맨 밑에 각주 2번이 지금 설명드린 사실관계니까. 그래서 그 각주 2번을 보면 원고가 이제 칠판 그림에서 갑이죠. 그래서 공정증서 정본. 그래서 어음 공증 받잖아요. 요게 집행권원이에요. 그래서 청구 금액을 얼마, 채무자를 피고 그 다음에 제3채무자를 소해인, 그러니까 갑을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고의 소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중 뭐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압추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압추에 기해 가지고 소해인 병을 상대로 추신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가 돼 가지고 소해인은 그 밑줄에서 세 줄 올라가 보면 16년 8월 27일이 도래하면, 그러니까 아직 뭐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행이 장래행으로 난 거잖아요. 가끔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동시행 판결이 현재행위 소냐 장래행위 소냐 둘 다 있어요. 둘 다. 이거는 장래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이인기가 도래했을 때는 현재행위소가 되겠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뭐 1억 지급받는 거 동시에 물건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현재행위소인데, 여기는 16년 8월 27일이 도래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래행위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 판결은 현재행위소도 있고 장래행위소도 다 있어요. 하여간 확정됐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원고는 추신금 판결에 의한 추심 채권을 피보전, 즉 대위권의 피보전으로 해서 소해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 이건 아까 얘기했던 민법에서 보셨던 대위에서 인도 청구하는 거죠. 그다가 이제 피고는 상고심에서, 상고심에서 직조 사항이 발생한 거죠. 당사자 합격 흥미를. 그래서 파산 면책을 신청했고 결정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밑줄 친 부분에 원고가 추신금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변제받기 전에 피고가 파산이 돼버렸죠. 그럼 이제 줄줄이 압류 추심이 소멸하니까 피보전 채권도 소멸한다 이거고. 그럼 뒤에는 당사자 검결로 각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줄에 어차피 각하될 거는 파기해서 돌려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파기 자판으로서 또 유명한 쟁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각하될 거는 파기해서 환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법원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사례 문제에서. 그런 형태로 파산이 걸려서 조금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들어두면 혹시나 불이타 문제로 나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본문에 올라가서 이 집합건물법이 최근에 또 판례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소송 담당의 문제로서 이게 또 나올 수 있죠. 맨날 선정 당사자 조합 이런 건 그냥 특혜급 예상 문제니까 그거 말고 이런 것들 낼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그 변호사 시험에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사례 문제에서. 어차피 출제자들이 중복되잖아요. 그분들이 또 변호사 시험도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권한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평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게 되는데, 포괄적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그 관리 업무에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관리비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구분 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이제 임의적 소송 신탁인데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임의적 소송 신탁만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보신 것처럼 그 요건 같은 거 쭉 쓰면 되잖아요. 일반론으로. 그래서 임의적 소송 신탁인데 등등 고려하면 허용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 업체는 임의적 소송 신탁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판결료지 2번은 소송 절차 중단 수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탁관리 업자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소송하다가 기간이 만료될 수 있잖아요. 위탁계약이 종료되어서 자격을 잃게 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단 수계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법리를 이제 이런 법리 가지고 낼 수 있단 말이죠. 맨날 임의적 소송 신탁은 조합,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것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들이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임의적 소송 신탁의 쟁점을 요거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중단 수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같은 자격을 가진 위탁관리업체가 수계하거나 또는 없으면 관리단 관리인이 수계하면 되죠.
물론 4페이지 첫 번째 줄에 소대가 있으면 중단 안 되는 건 뭐 1번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8월달 판결은 뭐 52조 맨날 아시는 얘기니까 뭐 이런 판례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밑줄친 부분만요,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라도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독자적 활동하면은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 되죠. 그래서 하부 조직 거기만 통과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2월 달 판결은 이제 144조라서 이게 뭐 이제 주관식 내용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판례를 보면 선정 당사자한테도 144조가 적용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정 당사자 한번 내면서 한번 뭐 그 쟁점으로 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취지 같은 것만 이제 생각해 두면 되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제 144조에 따른 진술금지 변호사 선임 명령은 당사자 등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분명하기 위해서 성명해봤자 뭐 알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을 때 불리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제도적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제도적 취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써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재소금지 나오면 맨날 뭐 농락방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도적 취지 같은 거 생각나시면 쓰시고, 그래서 뭐 성명을 구해봤자 어차피 이제 제대로 응답 못할 것 같으면 그때 144조로 간다 정도. 그럼 이제 복습하실 때 선당 찾아가지고 144조가 선당에도 적용되는지 그런 쟁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4페이지 맨 밑에 그 4월달 판결의 판결지 1번은 원래 뭐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5페이지에 판결지 2번을 봐야죠. 2번. 자,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 상대를 상대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럼 단체를 피고로 하잖아요. 그때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지금 원고가 다투는 이제 지위 부존재 확인 대상이 된 그 대표자가 당사자가 되죠. 이제 대표자가 되죠. 그래서 A 단체 대표자 뭐 김갑동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얘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때는 직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써야죠. 따라서 그 대표자는 대표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가 되죠. 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럼 피고는 그 단체인데 그럼 A 단체 대표자 누구라고 써야 돼요? 직무대행자를 써야죠. 근데 원고가 잘못해가지고 대표자를, 즉 직무집행 정지당한 애를 대표자로 썼잖아요. 그리고 법원도 간과해가지고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해가지고 송달하고 진행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대표권이 없는 거잖아요. 직무집행 정지당했으니까. 따라서 소장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제 단체에게 적법 유효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무권 대표가 된 거잖아요.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한 소송 행위나 등등은 모두 무효. 정확하게는 뭐예요? 무권 대표로서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사실관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64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이 64조가 또 중요한 조문이잖아요. 그 준용하는 등등에 대해서 흠이 있을 때는 보정명령 내리고 권한 수여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한 다음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은 이게 뭐예요? 무권 대표 추인이니까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대표권이 없을 때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 명령의 의무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래서 직무집행 정지 당한 사람을 이제 대표자로 썼을 때 송달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소송행위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런 쟁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11월 달 판결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 단체를 상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체가 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까지는 별 얘기 아니, 원래 있었던 얘기들이죠.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확인의 이익으로 가는 거죠.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그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은 뭐예요?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갖잖아요.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 적격을 갖는다. 이건 뭐 일반론인데,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구성원들이나 제3자가 단체를 상대로 소송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교회 단체가 소송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부터 별표 쳐놓고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때는 교회 스스로가 원고가 된 거예요.
좀 단체가 스스로 원고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서 교인 총회 결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죠. 그 보통은 이제 구성원들이나 제3자가 이 단체를 상대로 니네 결의는 뭐 부존재다 이렇게 제기하는 게 보통인데 여긴 좀 특이하게 단체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관계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0월달 전합제 판결, 뭐 결론은 뭐 이거 모르고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소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의 소송과 다른 점이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강조를. 그러니까 기존의 논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것저것 다 베꼈잖아요, 법을. 그래서 대의 소송도 있고 추징금 청구 소송도 있죠. 근데 이 대의 소송은 1차 때 보셨겠지만 이게 프랑스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채권자 대의 소송이란 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독일은 추징금 청구로 해결해요. 근데 우리는 양쪽 걸 다 베꼈으니까 대의 소송도 있고 추징금 청구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그 반대견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건데 그럼 결국은 추징금 청구랑 대의 소송이 같으냐 다르냐 본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견해 대립이에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답안지에 그런 걸 좀 써주셔야 돼요. 그 뭐 결론 같은 거 요지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지금 보신 대로 추심이나 전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소 자체가 강제 집행, 즉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그러니까 B의 재산을 뒤질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A가 B의 재산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을 얻으려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예요. 그럼 강제 경매면 A가 B한테 집행권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저당권에 의해서 물상대위 행사든가. 그 물상대위는 1차 때 민법에서 보셨잖아요. 전세권 저당권자가 뭐 물상대위 하는 그때 뭐 압류 추심하고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가 이제 B의 재산을 뒤져봤더니 C에 대한 뭐 대부분 뭐 보증금이나 월급, 예금 통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추심 받아가지고 C가 이행 안 하면 A가 C를 상대로 추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근데 그럼 이제 추심 명령에 그러니까 각각의 제도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B의 추심 권한을 A가 가져가서 A가 C를 상대로 추징금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C가 무자력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 채권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근데 C가 무자력이면 뭐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A는 이 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B의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논거 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B의 추심 권한을 A가 가져가서 A가 C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심해가지고 배당 절차로 나눠 가지면 그만큼 이제 A가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B의 C에 대한 채권이 뭐 1억이든 뭐 C가 자력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A가 B의 다른 재산을 또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추심 명령에 있어서 B한테 당사 자격이 있더라도 A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전부 명령과 다르다는 건데 전부 명령은 뭐예요? 이게 법원의 재판에 의한 채권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가 올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B의 채권이 A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 되면 B의 C에 대한 피전부 채권이 A한테 이전이 돼가지고 A가 독점적 채권자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소멸한단 말이죠. 전부 명령이 되면. 그러니까 A가 선택하는 거예요. 추심 명령 받을지 전부 명령 받을지는 A가 선택하는데 추심 명령이 되면 B의 채권은 그대로 있고 A가 추심 권한을 가져가서 B 대신에 C한테 추심하기 때문에 C가 자력이 없거나 그러면 A는 다른 재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B한테 당사 자격이 있더라도 A한테 불리하지 않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근데 전부 명령은 B의 채권이 A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B의 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A의 B에 대한 채권도 없어지죠. 그래서 A가 독점적 채권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C가 자력이 없더라도 A는 B에 대한 채권에 가름해서 받은 거니까 B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못하죠. 전부 명령은. 근데 추심 명령은 그렇지 않다.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추심 명령은 주소 자체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채권일 때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얘기로 간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A가 C에게 추징금 청구하려면 추심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추심 명령 받는 방법은 강제 경매를 하든가 아니면 저당권에 의한 물상대위권 행사든가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걸 전제로 해서요. 그래서 5페이지에 뭐 결론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뭐 사례 문제로 나오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변경된 거니까 변경 전 판례도 쓰고 그 다음에 변경 후 판례에서 이건 뭐 여러분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변경 전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후 판례. 그래서 변경 후 판례인데 변경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원합체 판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합체 판결에 뭐 다수견해, 그 다음에 소수견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이 결론은 이제 다수 보충견해 가지고 다수 보충으로 결론을 내는 게 제일 무난하죠. 답안지는. 그러니까 요걸 쓸지 말지는 그 뭐 여러분 선택의 문제니까 그 뭐 이런 거 고민하셔서 해보시고. 그러니까 변경 전 판례 쓰고 변경 후 판례에서 다수견해, 소수견해. 그다음 다수 보충은 뭐예요? 다수견해하고 결론은 똑같은데 이유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소수견해가 타당하지 않다라든가 아니면 다수견해가 타당하다고 해서 다수견해로 결론 내는 게 무난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수견해로 내는 게 무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소수견해 이렇게 취하시면 그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논증을. 그리고 채점자들도 자기가 이제 그 교수님들도 자기가 다수견해를 비판하더라도 학생들이 만약에 뭐 비판하고 이러면 얘는 무슨 얘기 썼는지 막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짧은 시간에 쓰다 보면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뭐 고민해서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이제 소수견해 취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수견해로 가는 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죠. 가면 저 시험장에서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수견해인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다수견해, 쟁점별로 아 이건 내가 소수견해 취해봐야지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시험장 가서 그게 다수견해인지 소수견해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웬만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다수견해로 가는 게 무난하니까요. 답안지는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변경적 판례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수견해 쓸 때는 그 5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 채권에 추심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다음 소수견해는 그래서 이제 논거를 좀 보면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러니까 민지법 그 여러분들 시험장용 법전에 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조문들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금전에 압류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뭐예요? 지급금지가 되죠. 그래서 병한테는 지급금지, 을한테는 뭐예요? 처분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게 포인트예요. 현실급부 추심만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만 안 되는 거지, 판결 받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현실급부 추심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없지요. 강제 집행만 안 되는 거고 그런 논거인 거고.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논거들 중에 쭉 읽으신 다음에 좀 이해하기 편하고 쓰기 편한 거 그냥 하나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밑줄 친 부분에 을이 병을 상대로 이행소송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을 확보를 위한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현실로 급부 수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추심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한테는 지급금지지만 을한테는 처분금지고요. 소송하는 게 처분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판결 받는 것까지는 상관없다. 그건 압류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249조에 보면 이제 채무자의 당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제 채무자의 당사 자격이 흥결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1차 할 때 민법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A가 B에 대한 채권 가지고 B의 C의 채권을 압류만 했을 때는 이것만 중단이 되잖아요. 이것만. 그래서 피보존 채권만 중단. 이걸 행사한 거니까. 그 다음 뭐예요? 피압류는 추심 명령까지 송달이 돼야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죠. 그럼 최고도 6개월 지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소재기할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죠. 채무자 B는 압류 추심이 있더라도 피압류 채권을 보유. 이게 전부 명령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이면 A한테 넘어가는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B가 갖고 있죠. 따라서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제소기한 준수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추심 채권자의 압류가 취하가 되면 그때는 뭐예요? 미리 집행권을 확보해둘 이익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B한테 당사 자격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번에 B한테 당적이 있더라도 뭐예요? A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가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대의 소송에서 아시다시피 판례가 채무자가 참가하는 판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추심 명령이 아니라 대의 소송을 전면적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지금 우리 판례가 주주 대표 소송의 판례 있죠? 공동소송 참가로 보는 거. 그다음 대의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건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지금 갑이 이제 병을 상대로 최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여기에 참가하는 건 판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없는데 그 75년도 전합제 판결에서 공동소송적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소송적 참가할 수 있다고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문장을 보면 공동소송적 참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보조 참가란 말은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하기는 공동소송 보조 참가 아니냐라는 건데 이 판례를 보면 공동소송 참가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심 명령이 아니라 대의 소송을 낼 수도 있단 말이죠. 대의 소송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 요지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판례는. 그래서 그 나번에 보면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의 당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 안 생긴다. 왜냐? 동그라미 1번에 추심 채권자 갑을병이라고 보면 추심 채권자 갑은 을이 이제 피압류 채권에 제기한 이행 소송에서 변종 시까지 83조에 따라 이거잖아요. 공동소송 참가를 하거나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상고심까지 상고심에서는 신소 제기 안 되니까 공보 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한테도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술 의무는 민지법 얘기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 을이 이행소송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만 받을 수 있죠. 설령 제3채무자가 을에게 변제하더라도 갑에게 대항 못하잖아요. 압류 후에 을에 대한 변제는 갑에게 대항 못하죠. 따라서 추심채권자의 권능이 제한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적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하죠. 승계집행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받은 판결 효력이 갑한테 미치니까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재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부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갑한테도 유리하고 불리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번에 그럼 패소 판결까지도 미치지 않느냐? 기판력은 승패 불문하고 미치니까 그때는 참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 부분에 추심 채권자는 참가를 통해서 을의 병에 대한 소송에 관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을한테 귀속이 되고, 여기에요. 전부 명령과 달리 추심 명령은 현실적으로 갑이 추심하지 아니하면 갑의 을에 대한 집행 채권이 소멸하지 않잖아요. 전부 명령은 소멸하는데,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돼요? 을의 다른 재산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소송 제기해서 패소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의 다른 재산 집행하면 돼요. 그게 추심 명령의 실익인 거죠. 전부 명령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논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추심 명령의 그런 실질을 아셔야지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병한테도요. 답번에 이제 제3채무자한테도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또 논거죠. 그래서 이제 7페이지 가서 보시면 7페이지에 밑줄 친 부분에 이중 지급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병이 바보가 아닌다면 다 이제 집행해서 막고 했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막을 수 있죠. 그다음 공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도 이제 두 번째 줄에 을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면 제3채무자는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을의 당사자 적격이 유지되면 추심채권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제기하면 중복 소송이 되잖아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응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갑한테도 불리하지 않고 병한테도 불리하지 않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라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실한다고 보면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거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을의 당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추심채권자 갑의 의사와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 논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행형으로 바뀐 건 아실 거고. 그다음 반대 의견도 답안지 쓰실 분들은 7페이지 밑에 얘기는 그냥 좋은 얘기니까 별 의미 없고요. 넘어가서 8페이지에. 자, 8페이지에 요걸 쓰셔야 돼요. 반대 의견은 이걸 써야 돼요. 자, 그래서 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볼까요? 추심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집행권은 있어야죠. 물론 이제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강제 경매 형식으로 하니까.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채권자 대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냐 같으냐 이거 시각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존의 논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도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왜 달리 보느냐 그런 견해가 있고, 이 사안처럼 다르다. 추심 명령은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 대의권은 집행권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견해를 취하신 분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의권은 병행형이고 추심 명령은 가름형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반대 의견에 쓰실 분들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바로 그 지금 읽었던 부분에 바로 위에 줄에 추심 명령이 있을 때 당적이 전적으로 귀속이 되고 채무자는 당적을 상실했다고 본 근거가 여기 있다. 아까 다수견에는 뭐예요? 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수견에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대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래 문단에 가서 보면 다수 논리에 따르면 기존의 뭐 중복소송 기판력 다 바뀐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충 의견이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은 뭐 그 정도만 답안지에 올리시면 되니까 그래서 8페이지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마지막 밑줄 친 부분 그걸 반대 의견을 이렇게 봤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 정도만. 그 다음 넘어가서 9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보충 의견이 이제 다수견해가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각각의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얘기했잖아요. 반대 의견이 이거 바꾸면 중복 소송 기판력 다 바꿔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 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다수 의견에 따르면 종전 판례뿐만 아니라 중복 소송 기판력 판례들까지 모두 변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혼란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그 보충 의견이 그럼 우리가 정리해 줄게라고 해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 말씀드린 대로 병행형으로 갔으니까 대의 소송에 없었던 판례를 이거 가지고 이제 유추해서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낼 수 있는 게 채무자가 참가하는 거 이거 낼 수 있잖아요. 채무자 하는 거. 그럼 대의 소송의 판례는 없지만 이거로 보면 공동소송 참가로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대의 소송의 판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75년도 전합체 판결이 공동소송적 참가라고 했는데 그게 기존의 다수설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 소송도 그렇고 다른 채권자가 참가한 거 전부 다 공동소송 참가로 맞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참가하는 것도 공동소송 참가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논증의 의미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대의 소송이 전면적으로 이제 뭐 쟁점으로 쭉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판례는 변경돼야 된다 그 얘기를 쭉 쓰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페이지 가져가지고 요 나번부터가 중요하죠 결론은. 자, 그래서 나번에 보면 방가로 1번 채무자와 추심 채권자 즉 갑과 을 중 누구든 먼저 소를 제기해서 계속됐을 때 나중에 제기한 소송 뭐가 된다고요? 중복 소송이 된다는 거죠. 중복 소송에. 그래서 가번은 채무자 소송 중에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했을 때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예요? 중복 소송 아니라고 했고 뭐 시험에도 나왔었죠. 뭐 다른 시험에도 나왔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예요? 중복 소송으로 봐야 된다. 이거고. 그다음 방가로 나번에도 추심 소송 계속 중에 이제 채무자가 이행 소송 즉 채무자의 소가 후소로 가든가 다른 추심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했을 때 그러니까 대의 소송은 뭐예요?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후소를 중복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가 먼저 제기했든지 간에 경우의 수가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거 그다음에 추심 채권자가 먼저 제기한 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제기한 거 전부 다 중복 소송이 된다. 그러니까 대의 소송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1페이지 가져가지고 그럼 기판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복 소송이라는 게 기판력의 모순 조척을 사전에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압류 추심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당적을 상실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판결의 효력은 추심 채권자한테도 미친다. 그 기존의 판례는 뭐 구분 소유자 있었고 따라서 추심 채권자가 추심 소송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고 이거는 뭐 조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한테 미치는데 그게 또 각주 3번에 보면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각주 3번에 판결지 1번은 병행형이라는 거고 판결지 2번에 가서 추심 명령 받은 채권자가 각주 두 번째 줄이요 일종의 추심 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해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결과에 상관없이 즉 승패 불문하고 채무자한테 미친다. 뭐 그런 뭐 다시 한번 조문을 확인하는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각주 3번 번호 뒤에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추심 채권자한테 미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느 채권자가 추심 소송에서 받은 판결의 기판력도 이게 대의 소송하고 똑같잖아요. 채무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미치죠. 그래서 대의 소송도 미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면 위필공이고 따로 가면 중복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의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추심 명령의 시점이 전후를 불문한다. 그래서 결론은 추심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추심 채권자가 물론 소송물 동일해야죠. 그래서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형식적으로 다를지라도 실질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복 소송이 기판력의 모순 조적을 사전에 막는 거니까. 그다음 방가로 2번에 채무자, 추심 채권자는 서로 다 뭐예요? 공동 소송 참가나 공보참. 그러니까 요걸 대위 소송이 나오면 이제 대입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최근 판례에서 이제 그 병행으로 변경된 추심금 청구 소송의 보충 의견은 이렇게 해서 쓰면 되죠. 그래서 방가로 가번에 채무자의 이행소송, 즉 의리병을 상대로 이행소송 제기했을 때 추심 채권자 갑이 참가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기존 판례는 이제 가르명이니까 승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격 승계가 되니까는 승계 참가로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뭐예요? 승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행형이니까. 그래서 그 아래 문단에 당적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 채권자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승계 참가는 안 되고, 하지만 추심 채권자 갑은 이제 의리 병한 때 제기한 소송에 공동 소송 참가를 하거나 공보참을 함으로써 제기한 소송에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 추심 채권자가 공참이나 공보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공참이 특히 또 예전에 이시윤 교수님이 계속 다 뭐예요? 중복 소송이니까 공보참으로 가자라고 하셨는데 판례가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서 네 번째 줄에 그 주주 대표 소송에 공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위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거 공참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넘어가서 같은 취지에서 그 밑줄 친 부분에 추심 채권자의 공참 역시 중복 소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시윤 교수님께서 계속 당사 적격을 가지고 들어가면 중복이니까 공보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법원이 그걸 명시로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소송 아니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문단은 공참으로 가야 어떻게 돼요? 그 공보참으로 가면 종속성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는 추심 권능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보참은 종속성이 강하니까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번에 추심 소송에 대한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소송 참가 방식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그 채무자 동감 쳐놓으시고 요게 대의 소송으로 나오면 요 부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밑줄 친 부분에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는 당적이 있으니까 공보참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소멸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소송 참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아니 공동소송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보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공보참이 된다는 걸 보면 대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참가할 때도 공동소송 참가로 볼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로. 그다음 뭐 다른 채권자의 참가 방식은 뭐 똑같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할 수 있다. 뭐 대의 소송에도 명시적인 판례가 있고, 그다음 뭐 답원에 뭐 주문 형식까지는 뭐 그냥 이건 뭐 참고사항 보시면 되니까요. 뭐 주문 형식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기판형 문제가 봐야죠. 그래서 13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변종 전후와 승패를 불문하고 다 미친다는 거죠. 채무자한테도 미치고 채권자한테도 미치고 다른 채권자 다 미치고. 그래서 아래 문단으로 내려가셔서 추심 채권자 갑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뭐 218조 3항이니까, 그리고 아까 각주에 최근 판례도 있었죠. 그건 뭐 변동이 없는 거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을은 당적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받은 판결의 기판력 또한 뭐요? 승패 불문하고 갑한테 미친다 이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채권자가 받은 추심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한테도 미치죠. 그래서 변종 전후를 불문한다 이거고. 그래서 결론은 누가 소를 제기하든 세 명한테 다 미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치니까 모순저촉이 안 생기고 제3채무자의 응소부담도 최소화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원에 보면 기존에는 승계 참가로 갔잖아요. 당적이 상실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이 성명권 행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 중에 추심 채권자가 이제 지금 추심 명령 받으면은 가르명이었으니까 기존에 승계 참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승계 참가로 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겠죠. 그때는 밑줄 친 부분에 새로운 법리에 따라 공동소송 참가로 보거나 추심 채권자로 하여금 바꿔라라고 성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알아야 되니까 소송 참가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번에 보시면 민지법상 이것까지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근거 규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문단에 237조에 따른 진술 의무인데 이건 민지법 얘기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민소법으로는 소송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 문단의 밑줄 친 부분에 채권자가 압출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소송 제기하면 이제 소송고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3채무자 병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을도 청구에 들어올 것 같고 했고, 그다음 갑이 출시 명령 받았으니까 얘도 또 이제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 뭐 소송고지 하든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소송고지 방식으로 가면 된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답은 그래서 이제 입법론으로 뭐 이런 것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이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정도로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좀 정리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1심으로 가서 이제 그 15페이지 맨 밑에 판례는 확인해서 일반론, 이건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이제 그 각주에는 사실관계를 봐야죠. 확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주 4번을 보시면 갑이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어요. 불복해서 회사 그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졸업을 했겠죠. 근데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정정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도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밀접 관련된 현재 권리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 불안. 이건 뭐 일반론이니까 그거 쓰시면 되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일반론은 뭐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 뭐 많이 외우셨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관계만 체크를 하시면 충분하죠. 그 정도 보시고. 1시간 지났으니까 15분만 쉬었다가요 계속하겠습니다.